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깊은 새벽, 안개가 가득 낀 산속 한가운데 한 남자가 홀로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그의 손엔 흰 지팡이 하나뿐, 주변엔 사람도 불빛도 없습니다. 혼자 오신 건가요? 그 질문에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형이랑 같이 왔습니다. 여자는 잠시 슬픈 표정으로 남자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 청사, 그 안에 있는 브리핑룸에 오늘따라 기자들이 유난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올해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는 이서준 씨입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눈이 안 보인다던데? 에이 설마. 그게 말이 돼? 아니 진짜래. 선천적 시각장애인이라고.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옆으로 쏠렸습니다. 거기 흰 지팡이를 짚은 젊은 남자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31살의 이서준이었습니다. 서준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담담했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선 서준을 향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수석 합격이 가능했습니까? 특별한 학습 방법이 있었습니까? 서준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든 교재를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한번 들으면 기억됐고 그걸 논리로 정리했어요. 보는 방식이 다를 뿐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장애인 특례 같은 게 적용된 건 아닙니까? 일반 수험생들과 똑같은 조건이었나요? 브리핑룸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는 똑같았고 시험 시간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문제를 음성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답안은 제가 직접 키보드로 작성했고요. 의심하신다면 제 답안지를 공개해도 좋습니다. 그 말에 몇몇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판사가 되시겠다는 건가요? 시각장애인이 법정을 이끌 수 있을까요? 서준이 마이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진실은 눈에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 말에 브리핑룸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감탄하는 표정이었고 또 몇몇은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회견이 끝나고 서준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기자들끼리 나직하게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건가 아니면 뭔가 보여주기식인 건가? 글쎄, 어쨌든 화제성은 대박이잖아. 근데 진짜 판사할 수 있을까? 법정에서 서류도 봐야 하고 사람 표정도 봐야 하는데 그 말들을 서준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 나갔어요.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 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민석이었어요. 35살 현직 검사인 민석이었습니다. 서준이 민석 쪽으로 다가갔고 두 사람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형 왔어? 서준이 먼저 밝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없이 동생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응, 수고했어. 회견 어땠어? 내가 너무 건방지게 말한 거 아니야? 아니, 잘했어. 네가 뭘 못하겠니?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서준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때 오래된 영상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서준의 아버지가 판사로 재직할 때 했던 인터뷰였어요. 은퇴를 앞둔 원로 판사의 인터뷰였죠. 법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양심으로 보는 겁니다. 진실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가 더 많으니까요. 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서준이 아까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선 서준은 민석이 운전하는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서준이 물었어요. 형, 오늘 저녁에 아버지랑 어머니 뵙기로 했지? 응, 축하 자리 만드신대. 형도 힘들 텐데 미안해. 민석의 손이 핸들을 더 꽉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축하 자리인데.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민석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후배 검사였습니다. 형님, 동생분 진짜 대단하시네요. 뉴스 봤어요. 완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형님도 검사인데 동생분은 판사시니 진짜 법조 집안이시네요. 민석은 그 메시지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랑스럽다고요? 물론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생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대단한 건 늘 저 녀석이지. 민석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서준은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볼 수는 없지만 바람 소리와 도시의 소음을 들으며 세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 라디오 좀 틀어줘. 뉴스 나올 시간인데. 서준이 말했습니다. 민석이 라디오를 켰어요. 마침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법시험 합격자 중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이서준 씨인데요. 수석 합격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라디오에서 서준 이야기가 나오자 서준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벌써 라디오까지 나오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운전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서준의 이야기가 크게 보도됐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를 딛고 사법시험 수석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룬 이서준 씨. 그는 앞으로 판사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서준의 모습이 가득했어요. 댓글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감동적이다, 우리나라의 자랑, 이런 분이 판사가 되셔야 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 민석의 눈을 찌르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형은 뭐 했길래 동생이 더 잘났냐? 형도 검사라던데 왜 동생만 난리냐? 민석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랑스러운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축하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사진 속에서 서준은 정중앙에 서 있었고 민석은 그 옆에 살짝 비켜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일기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이었죠. 펼쳐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모님은 서준이 칭찬만 하셨다. 나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서준이는 특별하니까 당연하다고 하셨다. 나는 특별하지 않은가 보다. 민석은 일기장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검사실로 출근했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냥 나왔습니다. 검사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서류를 펼쳤어요. 사건 보고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눈에 쭉쭉 읽혔을 텐데 오늘따라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2024년 11월 15일 같은 문장을 3번이나 읽었는데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요. 민석은 이마를 짚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선배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석보다 5살 위인 부장검사였어요. 민석아, 어제 뉴스 봤어. 아, 네. 감사합니다. 민석이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선배가 어깨를 툭 쳤어요. 동생 정말 대단하더라. 시각장애인이 수석 합격이라니. 너희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시겠다. 네. 그나저나 내 동생 판사 되면 너도 좀 어깨 펴겠다. 형은 검사, 동생은 판사. 완전 법조 집안이네. 선배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석의 가슴에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동생 덕에 어깨를 핀다고? 선배가 나가고 민석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두 모였었죠. 큰 집에 가면 어른들은 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서준이는 어디 있어? 서준이 잘 지내? 서준이 공부는 어때?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아무도 민석에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어른들은 서준부터 찾았어요. 민석이 인사를 하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아, 민석이도 왔구나. 동생 잘 챙기고 있지? 민석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챙기고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민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착하다. 넌 형으로서 서준이 안내만 잘해주면 돼. 그게 내 역할이야. 안내만 잘해주면 된다고요. 그 말이 어린 민석에게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저 역할을 정해준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보호자지 경쟁자가 아니었구나. 민석이 처음으로 그걸 깨달은 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 민석이 전교 10등 안에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렸죠. 아버지, 이번에 9등했어요.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그날 저녁 서준이 전국 시각장애인 학생 100일장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서준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날 저녁 식탁은 온통 서준 이야기였습니다. 민석의 9등은 아무도 다시 언급하지 않았어요. 민석은 책상에 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쌓이고 쌓인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었어요. 형, 지금 통화 괜찮아? 응, 괜찮아. 어제 뉴스 봤어? 완전 대서특필이더라. 좀 쑥스럽네. 서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기뻐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봤어. 민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준은 민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형, 저녁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축하 자리 만드신대. 형도 꼭 와야 해. 알았어. 형, 혹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사건 때문에 좀 바빠서. 그래. 그럼 무리하지 말고. 저녁에 보자. 응, 그래. 끊을게. 전화를 끊고 민석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축하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민석은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배도 고프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이서준 수석 합격이라고 치니까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졌어요. 민석은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 장애를 딛고 이룬 쾌거, 대한민국의 희망. 기사마다 서준을 칭찬하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기사 아래 댓글창을 열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분이 판사가 되셔야 한다. 눈물이 난다. 감동적이다. 그런데 댓글을 쭉 내리다 보니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박혔거든요. 근데 형은 뭐 했길래 동생이 더 잘났냐? 형도 검사라던데 동생한테 밀리네. 민석은 그 댓글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그 댓글에 답글을 달았더군요. 동생이 장애가 있으니까 형이 더 도와줬겠지. 근데 결과는 동생이 더 잘 됐네. 민석은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이지? 민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을 축하해줘야 하는데 질투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서준을 사랑하는데 동시에 비교당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오후 내내 민석은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후배 검사가 결재를 받으러 왔다가 물었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어제 동생분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선배님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민석은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 고맙다. 후배가 나가고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준을 미워하기 이전에 서준을 존경했다는 걸요. 의지했다는 걸요. 서준은 민석에게 넘어야 할 기준이면서 동시에 기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 겁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민석은 가방을 챙겨 일어섰어요. 오늘 저녁은 서준의 축하 자리였습니다. 가야 했어요. 형으로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7시 민석은 아버지가 예약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서초동의 한 한정식집이었어요. 서준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서준이었어요. 서준이 민석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 왔어? 응, 늦어서 미안해. 민석이 자리에 앉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느라 수고했다. 오늘은 서준이 축하하는 자리니까 편하게 먹자. 어머니도 흐뭇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준이 정말 대단하지? 어떻게 수석을 하니?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몰라. 형도 축하해줘서 고마워. 형이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석은 억지로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서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접시에 덜어주시며 계속 칭찬하셨어요. 아버지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석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석은 문득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민석이 맡은 사건 중에 특히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증거는 있는데 법리 해석이 애매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석은 며칠을 고민했지만 답이 안 나왔어요. 결국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아, 지금 시간 있어? 형이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응, 형. 무슨 일인데? 민석이 사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었는데 서준은 한 번에 이해했어요. 그리고 3분도 안 돼서 답을 내놓았습니다. 형, 이건 2019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판례 번호가 2019도이만 2345번이었을 거야. 그 사건이랑 구조가 거의 똑같거든. 민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며칠을 고민한 문제를 서준은 단번에 풀어낸 거예요. 어떻게 그걸 기억해? 음성으로 듣다 보니까 귀에 남더라. 형, 그 판례 찾아봐. 분명 도움 될 거야. 서준의 말대로였습니다. 그 판례를 찾아보니 딱 들어맞았어요. 민석은 그 판례를 근거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서준에게 전화했어요. 서준아, 어제 내 덕분에 사건 해결했어. 정말 고맙다. 다행이다, 형.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너 없었으면 나 이 사건 못 풀었다. 진짜야. 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있어서 내가 공부한 거야. 형이 늘 물어봐 줬잖아. 그게 내 공부가 됐어. 그 말을 들으며 민석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운데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형이 동생한테 의지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민석은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서준한테 물어봤다. 부끄럽다. 형이 동생한테 의지하는 게.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건 서준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다. 식탁에 앉은 민석의 머릿속으로 그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준은 늘 그랬어요. 민석이 물어보면 언제나 답을 알고 있었고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민석아, 왜 밥을 안 먹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석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먹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이가 판사 되면 민석이도 힘이 날 거야. 형제가 법조계에서 서로 도우면서 일하면 얼마나 좋으니.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서로 도우면서라고 하시네. 늘 내가 도움받는 쪽인데.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석이 후배 검사들과 회식을 했었어요. 술자리에서 후배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동생분이 이서준 판사님 맞으시죠? 맞아. 어떻게 알았어? 요즘 법조계에서 난리예요. 시각장애인 최초 수석 합격자라고.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다른 후배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기사 봤어요. 선배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서준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민석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달 전 아버지 생일 때도 그랬습니다. 친척들이 모였는데 다들 서준 이야기만 했어요. 서준이 판사 시험 준비한다며? 대단하네.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니? 민석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아무도 민석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삼촌 한 분이 물었어요. 민석이 너는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그래, 동생 잘 챙겨라. 네가 형이니까. 그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석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이지? 민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서준을 존경합니다. 정말로요. 동생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질투가 났습니다. 자꾸만 비교당하는 게 괴로웠어요. 존경하는데 미워진다. 이 모순된 감정을 민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준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준이 민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형,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서준은 민석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어요. 서준에게 민석은 언제나 든든한 형이었으니까요. 설마 형이 자신을 질투한다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처리해야 할 판례 검색이 남아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준이었으면 벌써 찾았겠지. 그 생각이 들자 민석은 노트북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왜 맨날 서준과 비교하는지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민석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준은 선의의 경쟁자였습니다. 적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은 둘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민석은 늘 뒤에 있었어요. 균열은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점점 더 지쳐갔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석은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산 소주였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새 반병이 비었습니다. 술에 취한 민석은 무심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서준이라고 쳤어요. 그러자 서준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석은 그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서준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 서준은 밝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 감사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해요. 영상 아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정말 멋지세요. 존경합니다. 제 롤모델이에요. 민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또 술잔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네가 이렇게 무거워진 게. 민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이 무겁다는 게 아니었어요. 서준과 함께 있는 자신이, 늘 비교당하는 자신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준이랑 단둘이 어디 가본 게 언제였던가요? 최근 몇 년간은 가족 모임이나 축하 자리에서만 만났던 것 같았어요. 민석은 휴대폰을 들어 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새벽 산이나 갈까? 너랑 나랑 단둘이. 한참 후 서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형이랑? 좋아. 형이랑 단둘이 걷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몇 시에 갈까? 새벽 4시. 일찍 출발하자. 그래, 알았어. 형, 고마워. 민석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등산을 가자고 했는지 자기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습니다. 서준과 단둘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요.
토요일 밤 민석은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씻고 나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서준의 집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도착했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런데 하필 라디오에서 서준 인터뷰가 재방송되고 있었어요. 이서준 씨,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판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만큼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진실을 말이죠. 민석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후 서준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흰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어요. 민석이 차에서 내려 서준을 안내했습니다. 조심해, 계단 3개 내려와야 해. 응, 고마워 형. 서준이 차에 타자 민석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형, 요즘 힘든 일 있어? 서준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등산 가자고 한 거야. 그래, 나도 형이랑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오래됐어. 좋다. 서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산 입구 근처 편의점에 차를 세웠습니다. 민석이 내려서 물과 간식을 샀어요. 에너지바를 집다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2개를 살까, 1개만 살까? 결국 2개를 샀습니다. 서준 것도 챙겼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생을 챙기던 습관이었죠. 차로 돌아와 서준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여기 물이랑 에너지바. 고마워, 형. 형이 챙겨주니까 난 편하다. 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편하다고요. 그래, 서준에게는 편한 일이겠죠.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안개가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꽤 짙네.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이 물었어요. 괜찮아? 위험하면 다음에 오는 게 낫지 않아? 아니,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민석이 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천천히 가. 내가 옆에 있어. 응, 형이 있으니까 괜찮아. 서준은 민석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형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2 사람은 조용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발밑에서는 낙엽 밟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어요. 한참을 걷다가 서준이 말했습니다. 형, 이렇게 형이랑 단둘이 걷는 거 정말 오래됐다. 좋다. 형이랑 나 옛날처럼.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처럼이라고요? 옛날은 언제였을까요? 자신이 서준을 순수하게 보호하기만 했던 때가 있었던가요? 민석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빨리 걷고 있었어요. 형, 너무 빨라. 좀 천천히 가. 서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민석이 걸음을 늦췄어요. 미안, 무심코 빨리 걸었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안개도 더 짙어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형, 숨차? 괜찮아? 민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민석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본 댓글들, 사람들의 시선, 끝없는 비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네가 무거워진 게. 민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이 짐이 된 게 아니었어요. 서준과 함께 있는 자신이, 늘 뒤처진 자신이 무거웠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은 무의식적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능선 아래에 작은 쉼터가 나타났습니다. 나무 벤치 몇 개와 낡은 안내판이 있는 곳이었어요. 민석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자. 응, 좋아. 나도 좀 숨차네. 서준이 민석의 안내를 받으며 바위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물병을 꺼내 마셨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형, 산 공기 좋다. 이런데 형이랑 오는 거 정말 오래됐어.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안개 낀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준이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냈어요. 초콜릿이었습니다. 형, 이거 형 주려고 샀어. 형이 좋아하는 초콜릿이잖아. 서준이 초콜릿을 민석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그걸 바라봤어요. 초콜릿 포장지가 희미한 새벽빛에 반짝였습니다. 받아, 형. 힘들 때 먹으려고 샀어. 하지만 민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어요. 서준은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안 받을 거야? 그럼 나중에 먹어. 서준이 초콜릿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밝게 말했어요. 아, 맞다. 형, 어제 아버지가 전화하셨어. 내가 판사 되면 형 검사실에 한번 놀러 가래. 형이랑 같은 건물에서 일하게 되는 거잖아.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서준이 민석 검사실에 놀러 간다고요. 또 서준이 찾아오는 거구나. 내 검사실에도 내 자리에도. 민석의 머릿속에 상상이 그려졌습니다. 서준이 검사실에 오면 또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와, 이서준 판사님이다 하면서요. 그리고 민석에게는 말할 겁니다. 동생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고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일어선 거라 서준이 놀라 물었어요. 형, 벌써 가? 아니, 나 먼저 좀 갈게.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응? 왜? 우리 같이 가야지.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래, 알았어. 조심해, 형. 서준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잠깐 갔다 올 거라고 믿었어요. 형이 자신을 두고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석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서준에게서 멀어졌어요. 세 걸음, 다섯 걸음.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10걸음, 20걸음. 민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준은 바위에 앉아 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민석은 계속 걸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내려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석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개 속에서 서준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바위에 앉아있는 서준. 형을 기다리며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동생. 민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게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미안해. 서준아. 민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쉼터에 혼자 남겨진 서준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서준이 중얼거렸어요. 형, 아직 안 오네. 길 잃으면 안 되는데. 서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형이 갔던 방향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발소리도 나뭇가지 밟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서준이 다시 중얼거렸어요. 형, 괜찮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산속은 고요했어요.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더듬었어요. 형, 어디 있어? 서준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형, 민서가. 서준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형이 이렇게 오래 안 올 리 없었거든요. 서준은 형이 갔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발밑에 돌부리가 있었어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겨우 균형을 잡았지만 이제 어느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준은 제자리에 멈춰 섰어요. 휴대폰을 꺼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하지만 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 왜 전화 안 받아?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준은 깨달았습니다. 형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요. 돌아오는 소리가 아니라 멀어지는 소리였다는 걸요. 설마. 서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형이 날 두고 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서준은 그 안개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흰 지팡이를 꽉 쥔 채 형을 부르는 목소리만이 텅 빈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민석은 산 아래 주차장에 거의 다 내려와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내려왔어요. 차에 올라탄 민석은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었어요. 민석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울렸어요. 민석은 그냥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쉼터에 홀로 남겨진 서준은 처음 30분 동안은 침착했습니다. 형이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이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서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지팡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형의 발소리가 들리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서준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형을 불렀어요. 형, 민서가 어디 있어?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메아리만 돌아왔어요. 서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20%였습니다. 서준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저 지금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어느 산 어디쯤 계신가요? 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느 산인지는 알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랐습니다.
형이 안내해준 대로 따라왔을 뿐이었거든요. 북한산이요.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각장애인이라서 주변에 안내판이나 표지판이 보이시나요?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조대원이 다시 물었어요. 혼자 계신가요? 함께 온 분은 안 계세요? 형이랑 같이 왔는데 형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세요. GPS 위치 추적해서 구조대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준은 다시 바위에 앉았습니다. 구조대가 온다고 했으니 기다리면 됐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형은 왜 안 오는 걸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준은 온도로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거든요. 저녁 7시쯤 됐을 때 서준의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거예요. 서준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혼자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서준에게 낮과 밤의 차이는 없었지만 공기의 차가움으로 밤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추웠습니다. 새벽에 입고 나온 얇은 바람막이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서준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팔로 몸을 감싸고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처음으로 학교에 가던 날 서준은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낯선 곳이었거든요. 그때 민석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서준아, 무서워하지 마. 형이 있잖아. 형이 널 데려다 줄게. 민석은 매일 아침 서준을 학교까지 데려다 줬어요. 하교할 때도 마중 나왔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주고 눈이 오면 길을 더 조심스럽게 안내해줬죠. 여기 계단 3개 있어. 천천히 내려와. 앞에 전봇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자. 민석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서준에게 민석은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었어요. 민석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형, 고마워. 서준이 말하면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가 고마워? 형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그 기억을 떠올리며 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형, 왜 날 여기 두고 간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산속에서는 여러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 소리였습니다. 끽, 끽.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에 서준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동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가까이 있는 건지 멀리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서준은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만약 무언가 다가오면 휘둘러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추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몸을 아무리 웅크려도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손발이 시리고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때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형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돌아왔다면 벌써 왔을 거라는 걸요. 구조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GPS로 찾는다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나는 혼자 남겨진 거구나.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형,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서준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서준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서준은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애가 있어도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이 그 증거였죠. 하지만 지금 이 산속에서 서준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길을 찾을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누군가 찾아주지 않으면 그저 이 자리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빛났던 걸까?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형이 날 미워한 걸까?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준은 햇빛을 볼 수 없었지만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따뜻함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아침 7시쯤 됐을 때 산림관리원 박소은은 새벽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29살의 소은은 이 산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산을 걷는 일이 그녀의 직업이었습니다. 소은은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곳은 없는지 살폈어요. 오랜 경험으로 산의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챘습니다. 능선 아래 쉼터 근처를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소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숨쉬는 소리 같았습니다. 소은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옆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서준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옆에는 흰 지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은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고 밤새 여기 있었다는 걸요. 저체온증 증세가 보였습니다. 소은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가 아니었습니다. 소은은 괜찮을 리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시를 했어요. 움직이지 말라고요.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추위와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산림관리원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소은은 배낭을 내리며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먼저 담요를 꺼내 서준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손 내밀 수 있으세요? 소은이 물었습니다. 서준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소은은 서준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따뜻한 물 드릴게요. 천천히 마셔요. 소은이 보온병에서 미지근한 물을 컵에 따라 서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고 물을 마셨어요.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요. 급하게 마시면 안 돼요. 소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재촉하지도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서준이 물을 다 마시자 소은이 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세요?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손바닥이 좀 찢어진 것 같아요.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은은 서준의 손바닥을 살펴봤어요. 밤새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다행히 깊지는 않았어요. 소독할게요. 조금 따가울 수 있어요. 소은이 구급함을 꺼내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서준이 이를 악물었어요.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관리소로 가요. 거기 가면 따뜻하게 쉴 수 있어요. 소은이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은은 서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준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밤새 추위에 떨어서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 어깨에 손 올려주세요. 천천히 갈 거예요.
소은이 서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2미터 앞에 돌불이 있어요. 왼쪽으로 조금 돌아갈게요. 소은은 길을 걸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려줬어요. 서준은 그 목소리를 따라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지금 경사 내려가요. 천천히 가요. 여기 나무 뿔이 있어요. 발 조심하세요. 소은의 목소리는 일정한 속도로 이어졌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서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20분쯤 걸었을까요? 관리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나무 건물이었어요. 계단 3개 올라가요. 천천히요. 소은이 서준을 안내해 관리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서준을 감쌌어요. 서준은 그 따뜻함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소은이 서준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전기 히터를 가까이 갖다 놨어요. 담요로 몸 감싸고 계세요. 따뜻한 차 끓여드릴게요. 소은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생강차를 우려 컵에 따라 서준에게 건넸어요. 조심해요. 뜨거워요. 서준은 컵을 2손으로 잡았습니다. 컵의 따뜻함이 손으로 전해졌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생강차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만에요. 배고프시죠? 뭐 좀 드실래요? 네. 배고파요. 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한 거였어요.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 끓는 소리, 면 넣는 소리, 수프 넣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은 그 평범한 소리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기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소은이 라면 그릇을 서준 앞에 놓았습니다. 서준은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면을 집었어요. 입에 넣자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서준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소은도 옆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왜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뭐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누가 같이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서요. 지금 중요한 건 따뜻하게 쉬시는 거잖아요. 서준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고요.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여긴 원래 길 잃는 사람 많아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소은이 덧붙였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이었습니다. 소은은 서준의 눈물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따라줬을 뿐이었어요. 좀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소은의 말에 서준은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오전 민석은 산에서 내려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핸들을 붙잡은 채 30분 넘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민석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민석은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변기에 엎드려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위액만 나왔어요. 한참을 토하고 나서 세면대에 기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창백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민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민석은 휴대폰을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거든요.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였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아, 서준이 어디 있니?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민석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회의 중이래요. 판사 임용 관련 회의요. 그래. 근데 휴대폰도 안 받고? 좀 이상한데.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걱정 마세요. 민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날 밤 민석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서준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안개 속에 홀로 앉아있던 서준의 뒷모습이요. 새벽 3시쯤 민석은 일어나 서준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리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준아, 미안해. 민석은 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못했어요. 그대로 돌아서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석은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냥 나왔습니다. 검사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민석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기소장을 작성해야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30분이면 끝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날짜를 적다가 틀렸습니다. 2024년 11월이라고 써야 하는데 10월이라고 적었어요.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의자 이름을 잘못 적었습니다. 김민수인데 김민석이라고 쓴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쓴 겁니다. 민석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집중해. 집중하라고. 하지만 안 됐습니다. 자꾸만 서준 생각이 났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후배 검사가 식사하러 가자고 했지만 민석은 거절했어요. 나는 여기 있을게. 먼저 가. 선배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후배가 나가고 민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서준 사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서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석도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웃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재판 참석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법정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검사,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석은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검사? 판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민석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판사 질문을 못 들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민석은 검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상사 검사가 민석을 불렀어요.
민서가 오늘 무슨 일 있어? 법정에서 그런 실수는 처음 보는데.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얼굴색이 정말 안 좋아. 괜찮습니다. 쉬면 나을 것 같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어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민석은 가방을 챙겨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야 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서가 서준이 아직도 연락이 안 돼. 혹시 서준이 어디 있는지 아니? 민석은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민서가? 왜 대답을 안 해?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도 연락이 안 돼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술집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차를 세웠어요. 술집에 들어가 혼자 앉았습니다.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셨어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정신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석은 술잔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민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서준 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섰어요. 서준의 책상, 서준의 침대, 서준의 옷장이 보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서준은 늘 옷을 잘 정리했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손으로 만져서 정리했거든요. 민석은 옷장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준아, 미안해. 형이 미쳤었어. 미안해. 그때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서준은 짐이 아니었어요. 경쟁자도 아니었습니다. 서준은 민석이 기댈 수 있는 존재였어요. 민석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을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팀목을 민석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나는 너 없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3시 민석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산악구조대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서준이 발견되면 자신이 한 짓이 드러날 테니까요. 민석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안고 웅크렸어요.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석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민석 검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북한산 산림관리소 박소은이라고 합니다. 이서준 씨를 찾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를요? 네. 어제 산에서 발견했습니다. 지금 관리소에 계세요. 오실 수 있으세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습니다. 관리소 위치를 적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민석은 가방을 집어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서준이가 살아있구나.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운전하면서 울었어요.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다행이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소는 등산로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민석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랐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소 문 앞에 섰습니다. 민석은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하지만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떨렸거든요. 서준이를 마주할 수 있을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산림관리원 소은이었어요. 소은이 민석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민석 검사님이시죠? 오시는 동안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준이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은은 민석의 얼굴을 보더니 뭔가를 직감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민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 목소리네. 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어요. 평소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서준아. 그 한마디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소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밖에 나가 있을게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소은이 관리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민석은 서준 앞에 섰습니다. 말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 앉아. 응. 민석이 서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왜 떠났어?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어요. 민석은 대답해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나는 너를 질투했어.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사람들이 늘 너랑 나를 비교했고 난 늘 뒤에 있었어. 나는 검사인데 너는 수석 합격자고 나는 노력하는데 너는 천재고.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형이면서도 너한테 의지했어. 사건 해결할 때도 너한테 물어봤고 힘들 때도 너를 생각하면 버텼어.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 형이 동생한테 기대는 게. 서준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산에서 그냥 잠깐만이라도 너 없이 있고 싶었어. 숨 쉬고 싶었어. 그게 전부야. 진짜야. 민석이 울먹였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어? 아니.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고 싶었어. 나 혼자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날 산에 버렸어? 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었어요. 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도 힘들었어.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명해야 했으니까. 서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매일매일 증명해야 했어.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같이 있다고. 시험 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밖에 나갈 때마다 증명해야 했어. 서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형은 나를 경쟁자로 봤지만 나는 형을 보호자로만 봤어. 형이 나를 안내해 주니까, 형이 나를 지켜주니까 난 안심했어. 근데 형이 날 미워했구나. 미워한 게 아니야. 민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했어. 정말로. 근데 동시에 질투도 났어. 그게 나를 너무 괴롭혔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형 마음 알 것 같아. 정말? 응. 나도 가끔 생각했거든. 만약 내가 볼 수 있었다면 형이 나를 더 편하게 대했을까 하고. 민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소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소은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있었어요. 드세요. 둘 다 따뜻한 거 드셔야 해요. 소은이 두 사람 앞에 차를 놓고 다시 나갔습니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서준도 찻잔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실이 둘 사이에 놓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관리소에 하룻밤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소은이 그러라고 권했거든요. 오늘은 좀 쉬세요. 내일 내려가도 늦지 않아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직 내려갈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석은 산 아래 여관에 묵기로 했습니다. 서준 곁에 있고 싶었지만 서준이 혼자 있게 해주는 게 맞다는 걸 알았어요. 내일 아침에 올게.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석은 그대로 관리소를 나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소은이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서준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갈 거예요. 형님한테요? 아니요. 제 삶으로요.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산에서는요, 길 잃었을 때 멈추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네. 계속 걸으면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멈추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구조돼요. 서준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금 멈춰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증명하는 걸요. 소은의 말에 서준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계속 증명하려고 하면 지쳐요. 멈추고 쉬어도 돼요. 서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이 다시 관리소에 왔습니다. 서준은 이미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형은? 서준이 물었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어요. 나는 검사직 사퇴할 거야. 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너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판단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형이 정할 일이야. 뭐? 형 인생이잖아. 내가 정해줄 수 없어.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준이 계속 말했어요. 형은 형대로 찾아야 할 거야. 나처럼. 나도 지금부터 찾아볼 거거든. 증명하지 않고 사는 법을요. 서준아.
형, 나 판사 안 할 거야. 민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왜? 나도 멈춰야 할 것 같아. 계속 달려왔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렸던 것 같아. 서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석 합격이 뭐가 중요해? 나는 나를 찾고 싶어. 증명된 이서준 말고 그냥 이서준 말이야.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을 바라봤어요. 소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호루라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드릴게요. 소은이 서준의 손에 호루라기를 쥐어줬습니다. 길 잃으면 불어요. 누가 올 거예요? 서준은 호루라기를 꽉 쥐었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혼자서도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소를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민석과 서준은 나란히 산을 내려갔어요.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걸었습니다. 산 입구에 차가 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와 계셨어요. 어머니가 달려와 서준을 껴안았습니다. 서준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어머니, 괜찮아요. 아버지도 다가오셨습니다. 민석을 보셨어요. 민석아, 무슨 일이었니?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이 대신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길을 잃었어요. 형이 찾아줬고요.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서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판사 안 할래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니? 개인적인 이유예요. 조금 쉬고 싶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아, 수석 합격했는데 왜? 어머니, 전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수석 합격자 이서준 말고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인생이니까 네가 정해라.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후 언론에 작은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 이서준, 판사 임용 거절, 개인 사유로 사퇴. 댓글에는 여러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 아까운데 무슨 일 있나? 하지만 서준은 그 댓글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서준은 작은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자책을 정리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어요. 거창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편안했어요. 민석은 결국 검사직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서울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두 형제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연락이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준은 어느 날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정리하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판결이었어요. 세상이 내린 판결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민석도 지방검찰청 사무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아야겠구나.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